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자료가 많은 관계로 포인트 위주로 말씀 주시고요. 먼저 매크로 분석 정여경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수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해서 2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 서버 구축 수요로 인해서 IT 품목 수출 호조세는 지속되었고요. 또 이번 달에는 특히 이 자동차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즉 전월의 일시적 부진을 딛고 증가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코로나 이후에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선호하고 또 신한경차 를 선호하는 이 경향이 선진국에서 확산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또 지역별로 보시면 이 대미 수출이 46% 그리고 중국과 EU 향으로도 22% 증가하면서 모두 3대 주요 시장 모두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1월 초 이후에 소득보조금 지급이 재개되었고 또 각국 정부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수출의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전략의 인사드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티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통화 정책과 지금 재정 정책이 차이가 나는 게 10년 동안에 양적 완화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꽂아주는 게 양적 완화였고요. 그건 결국에 실물 경제 인플레가 안 오고 디플레이션 자산 가격들의 인플레만 왔다고 좀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지금 재정정책은 가계 소득을 바로 이제 늘려주면서 실물 부문의 인플레를 조금 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업체들, 소매업체들 재고율이 매출 대비 지금 126% 정도인데요. 이게 히스토리컬 평균이 143%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 대비 재고가 지금 워낙 지금 낮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소득이 늘면서 재고는 떨궈졌는데 이게 생산이 못 따라가는 과정에서 쇼티지 인플레이션,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글로벌 물동량 자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글로벌 통화량 같은 걸 감안하면은 올해 3Q까지 이런 지금 쇼티지 인플레이션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스파코멘트 노동기일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거나 공매도 잔고가 크다고 알려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게임스탑 사례가 한국 시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선반영된 움직임인데요. 실제로 일부 투자자 보호단체가 주식 매수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일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사례와 크게 다른 두 가지 환경을 고려해보면 이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가 공매도 제한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숏스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이 해지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은 투기적인 공매도 주체들의 규모가 국내 주식시장의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의 유통 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 대비 6%가량의 공매도 잔고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100% 정도 비율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비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해지 포지션 구축이 크지 않고 그리고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스킴으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KMW 등이 향후 쇼커버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베트남 코멘트 김영래 위원입니다. 네, 원래 2일 폐막 예정이었던 전국 공상단 대회가 하루 일찍 일정을 당겨서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표된 걸 확인하면은 우선 현 서기장인 응유엔 푼총이 연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번째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되면서 1975년 이후 최장기 서기장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발표된 경제 성장 전략으로 봤을 때는 우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기간 산업 육성을 통한 브랜드인 베트남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 유치로 봤을 때 양보다는 약간 질적에 좀 더
더 포커싱을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공산당은 기간 산업 육성, 그러니까 산업 성장에 있어서 기반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이테크 산업 관련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나 개인들의 현금 수요 증가에 따른 매도세에 인해서 VN 지수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의 구조적인 경제 성장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VN 지수의 반등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FRCC 넘어가서 대체투자 김영건 위원입니다. 네,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코로나 3차 대유행뿐만 아니라 변종 확산, 그리고 백신 공급 차질, 효과성, 전반적인 자산이 급등해서 조금 빠지면서 인프라도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올 초에 경기 민감 섹터인 항만 인프라나 오일 앤 가스 인프라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난주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서 항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가 부분도 올 초부터 올라와서 오일 앤 가스 인프라가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는 공항 인프라인데요. 국내 공항 같은 경우에 국제선이 한 9천만 명이 2019년에 이동을 했다 보면은 작년에는 1,400명으로 해서 마이너스 84% 감소했고요. 국내선은 사실상 24% 감소했습니다. 그게 국내뿐만 아니고요. 미국 부분도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전기 여객 수송량을 보면은 2019년 대비해서 64% 빠졌고, 유럽의 공항도 마이너스 81%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 민감 인프라 섹터 중에 항만 도로가 더 빨리 올라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공항은 사실상 올 하반기 되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각국에서 국내 여행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2020년이 돼야 국제 간의 여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아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산업개혁 분석, IT 먼슬리 자료입니다. 예, IT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자료를 발표를 하고요. 이번 달부터 저희 테크팀에서 이제 월간 자료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료 제목 보시면 NHIT 먼슬리 탑픽인데요. 이 자료의 핵심은 저희 테크팀에서 커버하는 반도체, 핸드셋,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체 섹터에서 이번 달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한 개를 선별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분들도 이번 달은 어떤 종목이구나라고 이제 한 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세일즈 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이제 저희 테크팀의 최선호 추천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핸드셋 섹터를 제일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선호하는 섹터는 반도체, 그 다음은 2차전지,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선호하지 않는 섹터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각 섹터 내용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되게 좀 안 좋았었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영향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건 이제 2분기 이후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같은 전반적인 부품 수급은 지금도 좀 타이트하지만 이런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이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출하량이 확대된다는 점은 부품 업체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MLCC 같은 경우는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범용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 같은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되게 많은데 비해서 공급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내 좀 이런 타이트한 수급이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 업체들이 춘절 이후인 2월 말 전후에서 가격을 인상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뉴스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들 가격 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재료단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버리면 MLCC를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 당연히 되게 쉬워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2017년 중순에 이제 처음으로 MLCC 가격이 한번 올랐었는데 그때도 대만 업체들의 이제 논리가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이 오늘도 지금 나왔고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이제 2월 말 이후에는 대만 업체들이 이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삼성전기나 이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4월, 5월 정도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나 중화권 스마트폰이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실적 업사이드에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분위기가 또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특히 이제 갤럭시 S2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갤럭시 S10만큼 그래서 그 1분기에 한 1100만 대 정도 지금 팔린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700만 대 기존에 봤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지금 되게 잘 팔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삼성전기를 좀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계속 좋다고 이제 말씀은 드려왔지만 제일 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최근에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나 다른 이제 IT 부품 쪽에서는 가격이 이미 이제 많이 오를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MLC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기대감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금 대만 쪽에서 바뀌는 변화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타이트해지는 부분,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MLCC 가격 상승도 곧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적 추정치가 뭐 최소 이제 20-3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멀티플도 같이 따라서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그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반도체 말씀드리면, 반도체도 최근에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1월 달에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5% 상승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5월 이후에 이제 첫 상승이고요. 보통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 저희는 이제 이번 사이클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시작한 이유는 최근에 수요가 좋습니다. PC 판매가 좀 양호한 상황이고요. PC가 매년 10%씩 감소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작년에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온라인 교육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0%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도 부품업체들 얘기에 의하면 한 5% 정도 수준 지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버 수요도 최근에 이제 양호해지기 시작했고요. 12월 달부터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재개가 됐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중지되고 있었는데 12월부터는 이제 재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다시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2분기부터 이게 더 가속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서버 플랫폼 변경이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게 올해 있습니다.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휘틀리라는 플랫폼이 이제 등장하고요. 이 플랫폼은 이제 8채널 메모리 지원하기 때문에 서버 대당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는 21년 들어서도 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소재 업체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고객사, 즉 셀업체들이 유럽,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설비를 구축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물류 이슈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임이 이제 분명해서 해외 설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이제 다수의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공장을 국내보다 해외에 이제 증설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SK 넥슬리스를 보시면 코타키나발루에서 이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유럽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설비와 관련돼서 해외 생산 거점이 확대된 업체들의 경쟁력은 계속 우위에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는 LCD랑 OLED랑 또 나눠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LCD의 경우에는 이제 패널 가격이 1분기는 상승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 중국 10세대 설비 가동 본격화와 유리기판 공급 정상화 때문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OLED의 경우에는 미니 LED TV가 성장에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전자의 경우 TV 라인업을 보면 OLED TV 아래에 미니 LED TV를 뒀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TV 라인업에서 최상위가 이제 마이크로 LED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미니 LED TV입니다. 따라서 미니 LED TV가 OLED TV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TV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서 경쟁 제품과의 가격비가 수요를 결정하는 경향이 이제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 LED TV가 낮은 가격으로 판매 확대에 나선다라고 하면 OLED TV 수요 환경은 비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쪽 의견입니다. 따라서 2차전지 쪽 타피 쪽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삼성 SDI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우선에 제가 이렇게 처음 나온 자료라서 일단 대충 훑어보니까 앞부분에 의학도 돼 있고, 일정도 나와 있고, 뒤에 키 차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표들, 이렇게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이 한눈에 IT 섹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황이 뭔지 이런 걸 체크하기에 참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질문 드릴 거는 지금, 이번 자료에서 일단 삼성전기 이제 핸드폰 쪽을 타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확정되진 않았지만 LG전자 이제 스마트폰 쪽이 어떻게 되든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 LG전자가 이제 MC 사업부를 이제 매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핸드셋 스마트폰 쪽 이 산업 변화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도 지금 미국 제재 때문에 어쨌든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LG전자도 일단 결정 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피어가 일단 하나 또 줄어드는 거고요. 지금 샤오미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또 추가적인 제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어쨌든 플레이어가 줄어든다는 거는 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도 이제 그런 수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방향성은 삼성전자랑 애플이 탑2로 재도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내 밸류 체인들이 아무래도 그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LG전자로 인해서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품 업체들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LG전자가 사실 이제 출하량도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되게 적고요.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ODM 쪽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사실 LG전자를 통해서 이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오히려 전자나 이제 애플 쪽에서 물량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첨언을 드리면요. LG전자가 분기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이 한 7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연간 한 3천만 대 내외 정도 되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점유율 개선이 없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 때 대부분을 이제 ODM화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부품 업체들의 노출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LG전자가 만약에 사업을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 미치는 임팩트 자체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전망에 대한 비유 자체는 저희 기존이랑 크게 다른 거는 없고요. 앞서 전일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사업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업을 매각하는 요 4가지인데, 아직은 이 4가지 안 자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시멘트 산업 건자재 이민지 의원입니다. 예, 시멘트 저희 연간 전망 때부터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 한 번 더 강조하는 자료들이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임팩트들을 좀 적어 놨습니다.
일단은 뭐 세 가지 포인트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이제 시멘트 수요 증가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8년 만에 시멘트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순환자원 처리 시설 투자로 비용 절감 효과들이 이제 올해부터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 수요 기대감과 실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일과는 다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영해뿐만 아니라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포괄적으로 시멘트 업종에 접근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공급 확대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이제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2월 설 전에 공급 확대 정책 한 번 더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에서도 역시나 공급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늘어나는 부분들은 당연히 주택 착공 증가하면서 시멘트 수요 증가하는 영향, 그다음에 SOC도 역시나 마찬가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올해 시멘트 수요는 작년 4,500만 톤에서 4,800만 톤 이상으로 회복되고, 근데 2022년 이후부터는 5천만 톤 이상으로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절감 효과들 발생할 거고요. 두 번째로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나 운임단가 상승,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 등 환경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비용은 늘어났지만 2014년 이후에 8년 동안 가격 인상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시멘트 회사들이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점들, 그래서 시멘트 협회와 레미콘 협회가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가격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저희 증권사랑 이제 운용사 그 비즈니스가 약간 비슷합니다. 단일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의 그러니까 제품 경쟁력은 가격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수의 운용사와 소수의 증권사, 갑과 을의 관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의 관계인 소수의 시멘트사와 다수의 레미콘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의 시멘트사들이 같은 방향을, 만약에 같은 가격 인상을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그 가격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지난 7년 동안 이루어졌던 건데, 지난 5년 동안 업계에서 M&A가 3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점도 모두가 가격 인상을 바란다라는 지금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가능성도 역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환자원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연탄 투입 사용량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그 관련된 수수료 를 통해서 시멘트 1,000만 톤 기준으로 600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 발생하고요. 향후에 이런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 비율 10%당 대략 200억 이상씩 비용 절감 효과들이 발생하면서 PQ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코스트까지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업과 이제 시멘트 사이에서의 밸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시멘트가 과거의 경험 봤을 때 조금 더 프리미엄 받았던 것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익 개선 효과 건설은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멘트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효과들은 좀 크고, 밸류에이션 매년 이익 개선되면서 떨어지는 효과들도 크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는 꼭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건설 그 위클리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대형사들 중심으로 실적 컨퍼런스 콜 했고요. 분양 늘리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스탠스입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들이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18년은 대우건설, 19년에 현대, 현산, GS, 20년에 DL, ENC 순서로 이제 분양이 부진했고, 그 후에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한 1년 반 정도 텀을 두고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 크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대우건설,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현대, GS, 22년에 현산, 그 다음에 22년 하반기부터는 DL, ENC 순서로 매출은 다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택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해외 쪽에 손실을 만회해주고 이익 안정성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건설사들한테 긍정적인, 그리고 이 분양 계획 늘어나는 것들은 저희 건설 쪽 계속 좀 봐야 되는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4일에서 5일 사이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공급이 확대되는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와 시멘트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사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한 4개 업체 주가를 보니까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되는 것 정도 같더라고요. 특히나 뭐 시총이 작은 종목은 좀 더 탄력적이고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사실 제일 시총이 큰 한 3조대에 있는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쪽에서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는 뭐 주가 움직임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똑같이 뭐 봐도 될지 아니면은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각각의 장단점이 좀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장점만 먼저 보면 쌍용은 배당을 주기 때문에 하방이 일단은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삼표 같은 경우는 쌍용이 했던 투자, 그러니까 비용 절감으로 이익 개선 효과가 명확히 나온 투자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점, 그런 투자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아 시멘트는 밸류에이션 상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내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 6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쌍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만, 시멘트가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쌍용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점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컴퍼니가 결국 매각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비즈니스로 매각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밸류업 할 수 있는 뭐 환경 비즈니스들을 계속 붙일 수 있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 저희는 쌍용, 그러니까 무겁지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표 같은 경우나 아세아도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 그다음에 이익 개선 효과들이 나오는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삼표나 아세아는 특히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쌍용이랑 같이 이렇게 비중을 갖고 가는 게 시멘트에 대해서 좀 그 전반적인 산업 좋아지는 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음식료 조미진 의원입니다. 네,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2006년과 2012년 사이에 있었던 두 차례 에그플레이션과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중국의 빠른 코로나19 회복과 이로 인한 수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한 살처분으로 이제 줄어들었던 돼지 사육 두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사료 곡물 수요가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급원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까지 강한 라니냐 전망이 있고요. 이로 인해 주요 생산국 지역의 작황 부진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국 통화 강세가 크지 못했던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의 주요 수출국에서 식량 보호주의 정책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곡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식료 업체들의 경우 매출액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이익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개월 레깅으로 이제 이 곡물 가격이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원화 강세 기조를 감안했을 때 2020년 4분기까지는 실제 투입 원가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 향후 이익은 좀 타격이 우려가 되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제품 가격 인상이 시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단기 실적 타격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곡물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마진 스프레드 확대가 나타나는 중장기적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별로는 이제 원가 부담 상승은 제한적인 가운데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사료 첨가제 부분이 최대 수혜이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은 가격 전가력이 가능할 경우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요. 소재는 산업 자체의 축소와 경쟁 심화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음료는 설탕 영향을 받고 있으나 주요 업체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해 놓은 상태이고요. 주류나 유가공의 경우는 핵심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곡물 가격 상승에서 타격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곡물 이슈와 중장기 방향성 감안해서 CJ제일제당 그리고 오리온에 대한 탑픽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제일제당의 경우 식품에서도 가격 전가력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구간 사료 첨가제 중심의 바이오 부분에서의 실적 레벨업이 예상됩니다. 오리온의 경우는 단위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글로벌 소싱이나 비딩 경쟁 체제 도입으로 원가 컨트롤 중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풀모나 롯데칠성 좋게 보는데요. 우선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이 계속 턴어라운드하는 국면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풀무원은 두부 나물 핵심 제품에서 가격 인상 선제적으로 진행되었고, 롯데칠성은 지난주 음료 쪽에서 가격 인상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심의 경우는 사실 원재료에서 미리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높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가격 인상이 곡물 가격 인상이 바로 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분업체에서 받고 있는 이제 물량 할인이 좀 축소되면서 원가 타격이 상분기에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5년 만에 가격 인상 모멘텀이 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SPC 삼립은 이제 맥분 사업에서는 구조적 한계성이 이제 곡물 가격 상승 구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홀드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네, 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지금 2006년에서 8년까지 1차, 그리고 11년부터 12년까지 2차, 이 1, 2차 에그플레이션 시기에 음식료 업체들 주가는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다른 국면이었어요. 2009년 이럴 때는요, 사실, 주가는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1년에 오면서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상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가격으로 전가되지 못했던 국면이고요.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레임덕 구간으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 인상 모멘텀이 부각됐던 시점입니다. 따라서 조금 차별적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인상으로 원가 부담을 상쇄하고 있어서 2011년과 같이 수익성이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파마리서치 나간준 의원입니다. 네, 파마리서치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연결 매출액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도 36.1%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28% 상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콘주란과 리주란 중심의 의료기기 부문의 실적 고성장세로 창사 최초로 매출 1,000억 원 고지를 달성했고요. 고마진의 에스테틱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서 견고한 탑라인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의료기기 매출액은 145억으로 실적 상승을 견인했는데, 콘주란 보험급여 적용 6개월 차인 9월부터 급여 조건 이슈로 콘주란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리주란의 내수 시술 증가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향 수출 회복세가 콘주란의 매출 감소분을 상쇄했습니다. 또한 톡신 리엔톡스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서 의약품 매출액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향 수요 증가로 화장품 매출액 또한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2021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대비 20% 그리고 영업이익률 32.8%로 추정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리주란의 업그레이드 제품인 리주란 HB 출시 계획에 있고요. 이로 인해 리주란 시술 확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제 콘주란과 리주란 중심의 의료기기 부문이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특히 올해 연말에는 톡신 리엔톡스의 국내 품목 허가 승인이 예상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리주란 플러스 리엔톡스 번들 판매 효과로 에스테틱 제품 중심의 실적 성장세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미래대우 정준섭 위원입니다. 예, 미래세대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증권 업황 계속 좋습니다. 머니 무브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대금 강세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레버 카운트 같은 WM 자산도 이제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이제 동사를 포함한 증권업계 21년 이제 이 컨센서스 계속 상승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업 안에서 이제 동사의 이제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높냐, 타사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익 대비해서 이제 주가나 시총이 다소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보다는 좀 이제 한국금융지주나 이제 키움증권 같은 종목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이제 지배순이익 1,677억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하회했는데요. 다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측면에서
일회성 큰 요인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된 평가 손실을 판교 알파돔시티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평가 이익이 상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해외 주식, 2월 월보 말씀 주세요. 네, 저희가 해외 주식 그 월보를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탁스 10이라는 이름으로 10개 종목을 추천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2월 달부터는 추천 종목을 40개로 확대해서 개편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페이지는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들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20개, 중국 10개, 일본 10개 기업으로 구성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개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알파, 베타로 나눴습니다. 알파 그룹은 테마나 이벤트 드리븐, 뭐 고성장 기대 등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좀 주가 좋을 것 같은 기업들로 추천을 하고, 베타 그룹은 시장 대표주, 지수 관련주, 그다음에 빅 IT 같은 기업들로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국은 저희가 그 시장 특성을 감안해서 본토하고 상해 심천린 본토하고 홍콩으로 나누어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2월호 같은 경우는 저희 글로벌 투자 전략부 쪽의 아이디어랑 맞춰서 기술주, 그러니까 성장주와 그다음에 가치주가 동행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어서 경기 회복과 기술주, 성장주 관점 두 가지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40개 종목 중에서는 가치주가 25개, 성장주가 15개로 구성되어 있고, 섹터별로는 정보기술이 10개, 경기소비 10개 등 이런 쪽에서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은 가치주 쪽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각 그 지역별로 간단하게 저 종목 픽한 컨셉하고 추천 종목 간단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미국 쪽 저희 추천 종목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파그룹과 베타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이제 알파그룹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높고 좀 약간 테마 성격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에어비앤비, C, 카바나, 어펌, 드래프트킹, 자일럼, 오픈도어, 테크 뭐 이런 기업들 포함이 되어 있고, 베타 쪽은 이제 다들 아실 만한 이제 리더격의 그런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테이블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알파 종목 4개와 이제 베타 종목 2개를 저희가 이번 자료에서 작성을 했는데, 알파 종목 2개 정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드래프트 킹스라는 이제 기업이고요. 이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2019년 미국 내에서 이제 연방 정부가 스포츠 베팅을 이제 합법화하면서 시장이 꾸준하게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주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합법화 추진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기업 누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퓨어플레이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 기반 드래곤 메디컬 솔루션의 시장 침투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AI 헬스케어 문서화 솔루션인 닥스라고 하는 드래곤 앰비언트 익스피리언스 이쪽도 시장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견고한 중장기 닥스 매출 모멘텀이 좀 전망이 되면서 이 기업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로 뭐 예티홀딩스, 애플, 넥스테라 에너지 등등 이런 기업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중국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연간 실적 발표와 3월 양해를 앞두고 있어서 정부 정책 수혜주가 이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소비 촉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차, 그리고 IT 투자 확대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상해자동차, 에스턴, 메이투안디엠핑, 차이나페이어 등 4개 종목을 작성했는데요. 그중 상해자동차, 메이투안디엠핑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자동차는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1위 완성차 기업인데요. 올해부터 연간 30만 대의 폭스바겐 NEV가 이제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고 알리바바 공동으로 설립한 쯔지 IM이 이제 올해 연내 전기차 2개 모델 출시함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업체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2025년까지 약 15개의 수소차 모델 출시할 계획으로 보이고 있어서 기존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이제 친환경차 업체로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메이트한 디엠핑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중국의 1위 독보적인 이제 중국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괜찮았지만 중국 음식 배달 시장 올해도 구조적으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위 업체로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면 이 회사의 이제 예약, 음식점이나 호텔, 여행 등 이런 부분에 이제 예약 관련 사업부가 매출 비중에 이제 2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각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일본 종목 같은 경우는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신기술 활용하는 IT 관련 기업들, 그리고 중장기 성장 테마인 이커머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은 환학이나 해운사인 니폰 유센 등을 추천드리고요. IT 관련해서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롬, 그리고 EUV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 오카공업 등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관련해서는 조조, 지홀딩스, 오이시쿠스 등이 저희의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롬과 조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롬은 전체 매출의 40%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 매출이고요.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SiC 반도체 관련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조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대 온라인 의류 쇼핑몰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무신사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인데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해 탄생한 지홀딩스가 최대 주주로서 최근 인터넷 모바일 트래픽이 집중되면서 GMV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캐터필러 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 이렇게 표를 하나 이제 여기 4페이지 표 같은 게 한눈에 보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투자 포인트에서 머닝 모멘텀이나 이벤트 드리븐, 다음에 정책 수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 어닝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숫자상으로 이제 지역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마다 국가마다 이제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딱 숫자로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업종 내에서, 그 다음에 그 국가 시장 내에서, 좀 성장률이 좀 크게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캐터필러입니다. 네, 캐터필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고요. 그 실적을 정리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좀 매출이 올라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1분기에 106억 달러, 2분기에 99억 달러, 3분기에 98억 달러로 좀 코로나 사태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4분기에 112억 달러로 좀 13.7%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실제 실적이 나온 걸 보면은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이 20% 좀 넘게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실적 구조를 보면 이제 뒤에 다른 페이지로도 서술을 해놨습니다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일단 중국 쪽이 작년 2분기부터 이미 좀 실적 악화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이나 유럽도 3, 4분기에 거쳐서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건설기계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은 작년에 이미 숫자가 나쁘지 않았고 미국이나 유럽 쪽도 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좀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명실공히 건설기계 넘버원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느끼는 사실 업황에 대한 판단 자체가 국내 건설기계가 느끼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가 먼저 실적을 발표했고 캐터필러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톤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기업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캐터필러 자체도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 중에서도 북미나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올해 좀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두산마켓이나 진성TC 같은 회사들이 있겠습니다. 두산마켓은 매출의 70% 이상을 미국에서 얻고 있고요. 진성TC는 주 고객이 캐터필러 그리고 두산마켓 그리고 존 디어가 올해 거래처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쪽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